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스트레스 그리고 정서 중에 불안이라는 그런 경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오늘은 불안 관련 장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기 전에 지난번 동영상 부분 중에서 지금 이제 오늘 불안 관련 장애와 관련된 부분 이제 동영상부터 먼저 시청하시고 제가 이제 대표적인 불안 관련 장애 하나를 가지고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바로 이어진 그 동영상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슬프고 기쁘고 화나고 하는 감정과 관련된 일들이 더욱 기억이 잘 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이런 기억들은 편도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편도체 그리고 해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기억 응고화의 중요한 부위 해마다, 그리고 해마가 기억을 응고화시키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편도체 얘기는 제가 그때 안 드렸었어요. 여기서는 이 나레이션에 편도체 얘기가 나오는데, 해마에 저장되는 그런 기억은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억 내용을 저장하고 응고하는데 중요하고, 편도체는 내가 맞닥뜨린 자극이 나한테 위협적인 것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데, 그리고 다음에 유사한 자극이나 또 동일한 자극을 만나면 바로 그것이다 라고 기억해서 싸움 도주 반응이 일어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하게끔 하는데 중요한 그러한 기억을 저장 응고하는데 관여해요. 그런데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아드레날린은 해마, 편도체 둘 다 기억 저장에 응고화에 촉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편도체에 저장된 기억은 우리가 편도체 자체가 무의식적 수준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평가한다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편도체에 저장된 기억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기억이 아닙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정에 관련된 일 중 특히 공포나 두려움과 연관이 있는 일들은 두고두고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편도체가 반드시 기억을 하라고 강한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죠. So how is it that this happens, that we remember those things that are more significant better than those things that are less significant? Well, that's where the amygdala comes in. The amygdala, when it gets activated, tells the hippocampus and the rest of the brain, remember this is important. Whereas if the amygdala isn't activated, and then the brain thinks, well, this is not that important, then it's less likely to store it. 예, 조금 전에 편도체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해마와 관련해서 서로 그런 신호를 주고받지 않으면 해마에 기억되지 않는다 라고 한 것이, 제가 이전 시간에 정서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은, 특히 불안, 공포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기억이 잘 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정서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이 교실에서 하게 되는 이러한 소위 책을 들여다보고 하는 이런 공부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인 정서가가, 그게 기쁘다 슬프다 그죠, 이런 류의 어떤 정서값이, 정서가가 많이 묻어나기 힘드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기억하고 나중에 그것을 회상하는데, 끄집어내는데 수월하지 않죠. 반복하는 것이 이제 가장 전통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 텐데, 그렇지 않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뭐 그죠? 그런 뭐 중요한 정성인 사건들, 그죠? 뭐 첫 미팅이라든지, 그죠? 내 주위에 누가 돌아가셨다, 아니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 뭐 자녀가 생겼다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노트에 적어놓고 아니면 뭐 그죠? 그 날짜를 여러분이 매번 뭐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렇게 뭐 중간 시험, 기말 시험 공부하듯이 뭐 늘 보고 외우고 뭐 반복해야 됩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기억되어지고 기억이 납니다. 그게 바로 편도체가, 그죠? 그러한 정서적 중요한 정보를 해마로 하여금 저장하게끔 그렇게 신호도 주고, 편도체 자체도 무의식 수준에서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기억도 하고, 해마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억 연구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특히 편도체는 정서 중에서도 공포 또는 불안과 관련해서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정서 중에 기본 정서라는 게 있거든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100년 전, 1000년 전 사람이든 앞으로 100년 후, 1000년 후, 뭐 1000년 이후에 뭐 인간종이 지금과 뭐 많이 변하겠습니까? 진화가 그만큼 빨리 일어날까요? 그렇진 않겠죠. 아니면 뭐 몇만 년 전, 아니면 뭐 더 우리와 같지 않은 우리와 다른 동물들에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정서가 뭘까 하는데, 예전에 학자들이 뭐 많게는 뭐 170 몇 개다, 172개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어쨌든 뭐 그 숫자야, 뭐 정확한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170 몇 개다, 어떤 사람은 뭐 또 몇십 개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각 문화권마다 사용하는 단어의 어떤 중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들 다 정리해 볼 때 현재 기본 정서는 6가지다 얘기합니다. 기쁨, 슬픔, 놀람, 공포, 혐오, 죄송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공포, 혐오, 놀람, 이 6가지가 기본 정서인데, 이게 그 에크만이라는 그런 정서에 관한 대가가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 이전에 벌써 다윈이, 그죠? 그 종의 기원 발표하고 한 15년 후 있다가 출간하고 한 15년 후에 출간된 것이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와 관련해서 과학적인 연구, 그리고 정서와 관련해서 과학적인 내용을 담은 첫 업적이다. 예, 정서와 관련해서 과학적으로 처음 연구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 다윈의 인간과 동물의 정서, 감정 표현이라는 책에 보면은 바로 그 6가지, 그죠? 기본 감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적으로 또 뿌리가 깊고, 그리고 6가지가 그리고 우리 생존에 그만큼 직결되어 있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그 중에서 그 6가지 중에서 특히 다른 정서와 관련된 이러한 생리적 변화나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의식적 경험은 설사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생존에 직결되진 않지만, 공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포에 대한 생리적 반응이 없다, 그죠?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처리한 다음에 생리적 반응이 나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감정적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장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정서 중에서도 공포, 불안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이 되어 있고, 또 진화적으로도 생존과 관련해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정신질환이나 심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바로 공포와 관련해서 불안 관련 장애가 주축을 이루어 가장 많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신과 질환을 진단할 때 사용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것을 DSM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DSM-5까지 개정판이 나왔는데, DSM-4에 보면은, 제가 5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고 4에 보면은 정신과 질환, 그 위에 뭐 어떤 신경학적 질환, 어떤 운동과 관련해서, 어떤 약물 중독 관련해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는데, 정신과적 질환 중에 7, 80%가 바로 불안이라는 정서 관련 장애예요.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 관련 장애, 대표적인 불안 관련 장애 5가지가 강박증, 범불안 장애, 모든 것이 불안해져요. Generalized Anxiety Disorder이라 하는데, 범불안 장애, 그리고 여러분 강박 장애 아시죠? 강박 장애, 그리고 그다음 이제 공포증, 포비아, 그리고 PTSD. 5가지인데 제가 하나 빼먹었나요? 범불안 장애, 공포증, 공황장애, 범불안 장애, 공포증, 공황장애, 강박증, PTSD. 이 5가지가 대표적인 불안 관련 장애. 이것이 정신과적 질환의 7, 80%를 차지하거든요. 그 위에 이제 뭐 조현병이니, 그죠? 그리고 뭡니까? 그 양극성 장애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일부분 차지하고요. 예. 그 중에 오늘 이제 PTSD를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이제 불안과 관련해서 그것이 심리학이나 정신과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제가 진화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진화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인상적인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돌아와서 지금 편도체가 생존에 어느 만큼 중요한지, 불안과 관련해서 그러한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이 어느 만큼 중요한지와 관련해서 지금 동영상을 또 보려고 합니다. 쥐는 고양이를 무서워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편도체 속에 이런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죠. 고양이 앞에 쥐는 오줌을 쌀 정도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긴장해서 털도 온통 곤두서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이죠. 사람도 몹시 놀라면 뱃설합니다. 쥐의 편도체를 손상시켰습니다. 어린아이들 음악을 2주 후 실험팀은 편도체가 손상된 쥐를 고양이와 대면시켰습니다. 자, 지금 뇌수술을 통해서 편도체를, 양쪽 편도체를 다 없애버린 쥐예요. 쥐가 고양이를 구조하는 것은, 그죠? 진화를 통해서 그러한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반응이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쥐는 고양이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선천적으로 두려워하는 자극, 즉 스트레스 자극이죠. 편도체가 없는 쥐입니다. 전혀 고양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고양이를 보지 못했어. 즉 시각계에 문제가 고양이를 좀 더 가까이 놓았습니다. 구별을 못해서 그러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양이가 당황해서 자기를 피합니다. 정보가 시각계를 통해서 전달되었지만 그것이 불안과 관련해서 참 재밌죠? 이렇게 편도체는 생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없으니까. 이렇게 겁없이 행동하다 하면 결국 죽게 되니 말이죠. 편도체가 없다면은 그 위험한 자극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또 위험한 자극과 연관되는 다른 자극들을 학습하는 능력도 없어지니까 아마 생존하는데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위험이 가해지겠죠. 아까 치안을 만나 도망갔던 그 여자분, 보통은 이 길을 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편도체가 공포를 경험한 이 길을 잘 기억하고 있어서 피하기 때문이죠. 대형 사고의
일부의 생존자도 그들은 자신의 목숨이 달린 현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편도체는 누구보다도 그 당시 그 현장의 공포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편도체가 고장난다면 편도체가 뭐 아까 쥐처럼 좀 없어진 경우가 있다. 편도체가 과하게 발생해요. 그러나 편도체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대구 지하철 생존자 신영순 씨는 사고 후 불에 대해 극도의 과민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나세요? 사고 났던 그런 생각은? 언니 그거 내가 왜 해줍니까? 네? 내가 사고 나고 죽겠어요 하고 다니 안 합니다. 저희도 어디서 온지 아시죠? 저 뒤에 목사 네? 목사 그분들하고 아니 저희 방송국에서 왔어요. 병원에서 온 거 아니고요. 한국에서 이제 그때 사고 나신 이후에 어떻게 지내시나 해서 한 만나 뵙고 싶어서 온 거예요. 요새 지하철 못 타시죠? 지하철 안 탑니다. 지하철 근처란가. 이제는 상황이 종료됐다는 전전두엽의 명령을 편도체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편도체는 아직도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편도체가 지하철 근처란가. 지하로도 안 내려가시고 지하철 근처. 겁나서 못 타시는 건가요? 했던 그러한 사건과 관련된 자극들에 대해서는 편도체가 민감하게 과활성화되니까 그래서 지하철 근처 지하도 부근도 안 간다. 좀 이따가 그런 말씀 하지만 이분의 편도체는 그리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는 전두엽은 여전히 그때의 지하철 사건이 경험하고 있다. 뇌에서는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타고 싶니까? 그날 이건 기억나세요? 알지? 잘 옵니다. 신영순 씨의 마음에는 지하철 사고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오늘 첫 슬라이드가 되겠네요.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스트레스 호르몬은 정상적인 경우에 에너지 사용을 도와서 스트레스 상황에 우리가 잘 대처해서 생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편도체 뿐만 아니라 해마의 기억 응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면 그 중에 아드레날린 말고 바로 코티솔. 코티솔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과하게 분비되거나 또는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코티졸이 지속적으로 분비되어지면 이 코티졸은 드디어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어디 금방 상황 파악이 중요하다고 했는 전전두엽 피질의 신경세포들을
위축시키고 사멸시킵니다. 또 어디? 아까 말씀드렸던 해마, 이 척두엽 안쪽에 위치한다 그랬죠. 이 해마의 세포들도, 신경세포들도 위축시키고 사멸시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해마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억 내용과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함께,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함께 이 전전두엽이, 그죠? 처리를 해서 지금 상황이 종료되었다.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상황 파악과 적절한 문제 해결을 해야 할 텐데, 바로 이 코티졸이, 그죠? 극심하게 일시적으로 많이 분비된 코티졸과 또는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분비되는 코티졸이 바로 전전두 피질의 신경세포와 해마의 신경세포를 위축시키고 사멸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PTSD 같은 경우에는 기억 장애도 있고요. 그리고 상황 파악, 당연히 뭐 이번 시간 뭐 제차 3차 말씀드렸듯이 상황 파악도 잘 안 되어지고요. 우울증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대표적인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울증도 결국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관련 장애예요. 우울증의 경우에 기억장애 따라옵니다. 바로 뭐? 해마에 있는 세포들이 공격받아요. 그리고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기억장애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만성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뭐 여기저기 많이 찾아볼 수 있을 텐데, 한 예로 국제선 승무원들, 그래서 시간대가 다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내 몸 상태와 뇌는 지금 자야 할 시간인데 내가 도착한 그 여행지는 지금 한창 낮 시간이다. 그 여행지에 적응할 틈도 없이 다시금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비행을 한다. 하게 되면 뇌와 내 몸과 환경의 이러한 리듬이, 밤낮의 리듬이, 즉 시간적인 어떤 차이가 계속 교란이 되어져서 그것이 본인이 자각하는 스트레스로, 그리고 몸에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바로 코티솔, 이것들이 이 경우는 장기적으로 쭉 분비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바로 코티솔이 해마 세포를 위축 사멸시켜서 바로 기억장애도 일으키고, 뇌를 찍어보니까 해마가 쪼그라들어 있더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만성 스트레스 겪는 분들 경우에 불임도 생겨나기도 하고요. 예. 자, 코티졸이 해마와 전전두 피질 세포들을 공격한다 말씀드리면서 지금 기억 얘기를 하다가 우울증이 바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관련 장애인데, 우울증의 경우에도 기억장애가 있다. 그리고 기억장애와 관련해서 또 하나, 지금 만성 스트레스를 겪는 그런 경우에도 지금 해마가 쪼그라져 있고, 그 경우에 코티졸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는 코티졸이 바로 해마세포를 공격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참전 군인들,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 중에 이제 퇴역하고, 그 중에 PTSD가 있는 퇴역 군인들이 그렇지 않은 군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뇌
피질의 두께가 얇아져 있는 부위를 표현하는 겁니다. 즉, 그 부위의 신경세포들이 위축되고 사멸되었다는 거죠. 죽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색깔로 표시해놨는데 여기 밝은 색일수록 지금 밝은 초록에서 짙은 파란까지 표시해놨는데 밝은 색일수록 두께가 두껍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 이런 색깔을 표시 안 된 부분은 PTSD가 없는 다른 군인이나 정상인과 차이가 없는 부분이고, 표시된 부분은 PTSD가 없는 경우보다 얇아져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이 파란색 쪽으로 올수록 더 그 부위가 심하게 얇아져 있더라. 즉 신경세포들이 많이 죽어버렸더라 하는 부위들이요. 바로 어디입니까? 전전두엽하고 바로 척두엽이죠. 여기서는 척두엽 피질 부위를 보여주지만 이것들이 결국은 이 척두엽 안쪽에 있는 해마로 정보를 전달하는 중개소 역할을 하고, 또 해마로부터 이 부위로 정보가 전달되어서 이런 뇌부위들하고, 그죠? 이런 뇌부위들하고 주고받게 되거든요. 지금 바로 해마, 그리고 해마와 관련된 주변 피질 세포, 그리고 전전두 부위가 지금 손상되어 있더라는 것을 바로 PTSD 퇴역군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해마는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만성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에 기억장애와 함께 해마가 부피가 줄어들어 있더라는 얘기는 이제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볼까요? 예, 여기 보면은 해마는 얘기다. 여기 지금 해마란 부위를 지금 더 미시적으로 보여주는데, 여기 점점점점 있는 부분, 이 점점점점 있는 부분들, 이것이 해마의 특정 부위에 있는 중요한 세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점점점점이 아마 이제 신경세포체들이겠죠. 염색을 해서 지금 그렇게 보여주는데, 지금 이거 만성 스트레스를 겪은 경우예요. 보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화살표, 화살표가 있는데, 그 부분 특히 여기 이제 비교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전반적으로도 그렇지만 세포들의 숫자가 확 줄어들어 있어.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코티졸이 해마 세포를 위축시키거나 사멸시킨다. 전전두 피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동영상에서도 봤고 말씀드렸듯이 상황 파악 잘 안 되어지고 기억장애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 지금 구체적으로 그죠? 신경세포, 뉴런이 스트레스를 받은 집단하고 받지 않은 집단 사이에서 그 신경세포가 위축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수상돌기인데 수상돌기의 가지의 숫자가 적고 짧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부분도 전반적으로 위축이 일어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앞 슬라이드 잠시 돌아갔어요. 여기로 돌아갔어. 이스라엘 군인들을 대상으로 또 연구한 바가 있는데,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입대한 사람들 대상으로 편도체가 스트레스 자극에 대해서 얼마만큼 활성화되는지를 측정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어느 만큼 스트레스 받았다, 불안하다라는 것을 자기 보고하고, 그걸 딱 입대할 때 자료로 측정한 다음에 전투에 참가한 이후에 돌아와서 PTSD가 된 경우, 즉 PTSD를 겪는 경우하고 겪지 않는 경우, 그 두 집단 사이에 입대할 때, 전투 참여할 때 편도체의 활성화 정도와 그리고 자기 보고, 나는 얼마만큼 스트레스를 겪었다라고 평가한 그 내용을 보니까 입대 전에 편도체가 민감하게 과활성화되고 자기 스스로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스트레스가 심했다 한 사람들이 전투에 참여한 이후에 PTSD를 겪는 경우가 높더라. 즉 정적 상관이 있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앞에 편도체 얘기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의미,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테고,
그리고 해마엔 신경계가 막 발달하는 중에는 새로운 신경세포들이 막 그죠? 뭐 생겨나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뭐 성인의 경우에는 1000억 개 정도 이제 뇌세포가 된다고 하는데, 다른 부위들까지 합치면 더 많겠죠. 거기다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아교세포, 교세포까지 하면 뭐 교세포가 10배 더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합치면은 뭐 조 단위의 그런 숫자가 되죠. 그런데 처음에 신경계가 막 발달할 때는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세포들이 만들어져요. 하지만 태내에서 특정 시기에, 그리고 청소년 후반, 그리고 성년이 되어지는 청소년 시기에 또 많은 뇌세포들이 사라져요. 특히 청소년기 때는 이 전전두엽에 있는 세포들이 사라지면서, 그죠? 오솔길에 여기저기 나 있던 그런 길들이 정리되고 딱 다니기 좋은, 그죠? 도로가 딱 끼는 것처럼 이렇게 시냅스들이 이제 정렬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죄송합니다. 예, 그러한 발달 단계를, 신경세포의 생성에 있어서 그러한, 그것이 진행되는데, 신경계가 발달할 때를 제외하고는 성인의 경우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과거에 알려졌어요. 신경계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동물들에게서는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에게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신경계에서 두 군데, 어디 후각과 관련된 부위하고 해마에서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해마에서 새로운 세포들이 성인의 경우에도 만들어지는데, 그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져서 시냅스를 기존에 있는 세포들과 맺는 그러한 그 구조적인 변화, 그로 따른 기능적인 변화가 바로 해마에서의 기억 응고화하고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우울증 같은 경우에 만성 스트레스로 코티졸이 계속 분비되니까 있던 해마 세포도 위축 사멸시킬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는 것을 방해해서 결국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의식적인 기억 저장, 응고화가 문제가 생겨서 기억 상실증, 기억 장애를 보인다. 하지만 편도체,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 자극 또는 불안 자극에 반응하는 그러한 자극들을 기억하는 편도체의 그런 무의식적인 기억 내용은 코티졸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습니다. 코티졸이 편도체의 세포들을 망가뜨려서 편도체에 저장되어지는 무의식 수준에서의 어떤 기억에 장애를 주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PTSD 같은 경우에 편도체는 점점점, 그죠? 스트레스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그와 관련해서 점점점 과활성화, 비대해진다 할까요? 제가 표현을 좀 달리하면 비대해지고, 해마는 점점점 들거나 쪼그라진 상태니까 이것이 의식적인 자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과 관련된 상황 파악, 그리고 전두엽 부위까지 그러한 영향을 받으니까 상황 파악은 안 되고, 나는 편도체는 여전히 불안 속에 있고, 그래서 지금도 바로 그러한 PTSD를 겪었던 그러한 사건 속에 뇌는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작동한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요건 아까 앞서 동영상에 쥐의 편도체를 없애고 나니까 이 녀석이 고양이에 쪼벅쪼벅 다가갔죠. 그전에는 고양이 앞에서 그냥 틀도 쓰고 그냥 벌벌벌 떨고 심장박동도 당연히 빨라지겠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그래서 똥오줌도 싸고 하는 이러한 생리적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 경우에 쥐의 편도체 안에는 진화 과정을 통해서, 그죠? 그러한 고양이에 대해서는 선천적으로 그러한 교감신경계 활성화와 불안 관련과 관련된 그러한 생리적 현상이 일어나도록 그게 딱, 그죠? 프로그램, 기억되어 있는 거죠, 선천적으로. 근데 그걸 없애버리니까 고양이한테 그냥 하루 강아지 보무선님으로 그냥 쪼벅쪼벅 다가갔었어요. 사람의 경우에도 편도체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쥐의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실험적으로 편도체가 없앤 경우이고, 사람의 경우에 이 편도체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유전병 중에 우르바흐 비테병이라는 게 있어요. 우르바흐라는 사람과 비테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소개한 병인데, 발견한 병인데, 유전으로 인한 유전 질환이에요. 예, 유전병인데 우르바흐 비테병이라고 불러요. 이 병은 편도체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에 칼슘이 계속 누적되어서 편도체가 석회화됩니다. 그래서 편도체가 결국 손상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아까 실험적으로 쥐에게서 편도체를 없애버린 그런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여지는 이 여성 SM이란 분, 손이 보여지는 이분이 바로 우르바흐 비테병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이거 뱀을 주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기심에서 주물러요. 그러니까 뱀이 무섭지 않냐 그러면 무섭죠라고 해요. 이때는 뭐 정석가가 빠진 뭐 아주 좋은 비유로 김 빠진 맥주처럼 정석가가 빠지고 뱀은 무서운 것이다 라는 어떤 인지적인 그러한 의미에서 무섭다라고 하지, 그 본인의 신체나 뇌 상태나 그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자기 보고 안에는 정말 우리가 무서울 때 경험하는, 공포 때 경험하는 그러한 정석가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김 빠진 맥주 같은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호기심에 이렇게 애완동물가게에 있는 우리가 흔히 두려워하는 그러한 혐오스러워 하는 이런 동물들을 막 만지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행동하더라.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불안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뭐요? 불안 관련 또는 불안 자극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왜? 편도체가 아까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 또는 불안 관련 장애에서 평가를 낸다는데 편도체가 지금 석회화돼서 손상됐으니까 이런 불안 관련 장애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거죠. 아까 동영상에서는 쥐를 인위적으로 그렇게 편도체를 수술해서 없앴는데, 이 자연계에서도 쥐의 편도체가 손상되는 또 그러한 경우가 있어. 사람의 경우 우르바흐 비테병이라는 유전병이 있었고, 쥐의 경우에 지금 뭐 이 그림은 이제 사람의 경우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뭐 이 그림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 앞서 동영상에는 쥐를 뇌수술한 경우고, 이 자연 생태계에서도 쥐의 편도체가 그렇게 손상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톡소플라즈마 곤디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톡소플라즈마에서 곤디 빼고 톡소플라즈마 충이라는 기생충이 있어요. 이 녀석 어디 기생하냐면 고양이 이 체내에서, 뱃속에서 이게 기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양이로부터 영양분을 이렇게 뺏어 먹고 기생한다고 우리가 표현하니까, 어쨌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고양이의 뱃속에서 뭐 증식을 해요. 개체수를 늘리는 거죠. 그렇다 하다가 고양이가 이제 배설을 하면은 그 배설물에 이 톡소플라즈마 기생충이 뚝 포함되어서 이제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그 고양이 배설물에 있던 톡소플라즈마 곤디 이 기생충이 주변을 돌아다니는 들쥐에게 탁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염이 되어지면 이 톡소플라즈마 곤디라는 기생충이 쥐의 신경계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편도체로 가서 쥐의 편도체를 망가뜨려버려요. 그러면 아까 우리 실험실에서 본 것처럼 동일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쥐는 고양이를 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고양이는 이 녀석을 낼름 잡아먹는 거죠. 그러면 이 톡소플라즈마 곤디는 다시, 그죠?
쥐를 통해서 고양이에게 가서 또 기생하고 거기에서 또 증식하고 또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이제 자연 생태계에서 일어나요. 뭐 이건 곁다 얘기지만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느냐, 쥐가 고양이 잡아먹겠느냐, 아니면 톡소플라즈마충, 기생충이 고양이를 이용해서 그리고 쥐와 고양이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증식하고 뭐 살아남느냐, 생존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또 뭐 고양이가 한 행동이냐, 쥐가 한 행동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뭐 행동의 뭐 어떤 자유의지, 선택 이런 것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톡소플라즈마 곤디 이 경우 쥐의 편도체가 망가진 경우 말씀드렸고요. 자, 다시 아까 우르바 비태병과 관련해서 지금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여성분이 우르바 비태병을 갖고 있는 이 여성분이 그림을 그려요. 행복, 슬픔, 놀람, 혐오, 화남에 두려움에 대한 그림. 이 6가지, 하나, 둘, 셋, 넷, 이 6가지죠. 이게 바로 기본 정서 6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정서. 그 중에 두려움, 여기 이제 결국 공포, 불안이 되겠죠. 이거는 생존에 직결되어진다. 말씀드렸고, 임상적으로도 그렇고, 진화적으로도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 조금 전에 그 손 그림상의 손의 주인공인 그 SM이라는 우르바 비태병을 갖고 있는 그분이 이 각각의 정서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려놨어요. 저희들 밑에 글자가 없이 그림만 보더라도 그림 솜씨가 더 좋다면 우리가 또 뭐 저 같은 경우에 금방 알아보겠지만 없더라도 어떤 정서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그림 그려놓으면 글자 쓰는 것 보면은 이게 그걸 정말 놀람을 표현하고 행복을 표현하고 혐오를 표현하고 화나를 표현한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매치가 돼요. 그런데 두려움에 대해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표현해 보라고 하니까 놀랐을 때 그죠? 털이 쭈삐쭈삐 쓰는다 해서 지금 머리가 쭈삐쭈삐 쓰는 것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앞서는 우르바 비태병으로 해서 편도체가 망가진 SM 환자 같은 경우에 공포에 대한 인식이 안 됐어. 편도체가 망가졌어. 그런데 이 같은 SM 여성이 그린 그림에서 보면은 바로 공포에 대한 표현도 안 돼요. 편도체가 없기 때문에 공포에 대한 인식도 표현도 안 돼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야. 네,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편도체가 수술을 해서 없어진 쥐는 고양이를 만나도 공포에 대한 생리적 반응 안 됐죠. 그 전에 똥오줌 싸고 그죠? 털이 쭈삐쭈삐 쓰고 했는데 표현이 안 됐죠. 그리고 그 이유는 고양이를 만나다 이것이 자기한테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포 자극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거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SM 환자가 편도체가 손상되면 공포인식과 표현이 안 된다. 그 편도체는 무의식 수준에서 공포 인식과 표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 그래서 무의식 수준에서의 어떤 생리적 반응도 일으키고 그것이 의식 수준에 전달되면 불안이라는 공포라는 감정 경험을 하는데 이것이 토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생리적 표현에도 불안과 관련된 생리적 표현에도 교감신경계를 통한 싸움 도주 반응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표현에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나 어떤 또 다른 어떤 표현에도 바로 이 편도체를 매개로 한 이러한 과정이 그 토대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 여기 이제 스트레스 장애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죠? 대표적인 5가지 불안 관련 장애 중에 지금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 PTSD는 편도체의 과활성화와 상황 파악에 관여하는 전전두엽 또는 전전두 피질 부위 좋습니다. 그리고 해마의 구조적인 기능적인 문제가 바로 그 원인이다 라고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트레스,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정서 중에서도 불안과 관련된 장애 PTSD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